네. 자, 급수의 일반 사항입니다. 급수 설비란 생활에 필요한 물을 알맞게 처리하여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제반 설비 기기와 장치를 말하는데, 실제로 이제 급수, 급탕, 배수 이런 것들이 이제 물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마지막에 오수까지, 위생기구하고 오수까지 해서 전부 다 물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음, 그중에 가장 기본이 급수예요. 음. 자, 그래서 용수라고 쓰죠. 물을 사용한다 이런 뜻이죠. 자, 용수의 분류는 상수가 있고 잡용수가 있습니다. 상수하면 세면용, 목욕용, 주방용, 보일러용, 음료수 등입니다. 자, 음료수는 먹는 것이니까 당연히 최고급의 상수고, 자, 그 다음 읽어봐요. 세면, 목욕, 주방용, 꽤 깨끗한 물이어야 되죠. 상수고. 참고적으로 보일러용 같은 경우도 스케일 같은 것이 실어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상수를 씁니다. 자, 그러면 잡용수나 중수. 자, 잡용수하고 중수는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살수용, 공조용, 자, 변기용, 청소용, 냉방용. 딱 봐서 그리 깨끗할 필요가 없는 물들이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잡용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돗물은 어디에 속하냐? 위에 어디에 속한다고 썼죠? 상수에 속합니다. 급수원으로도 상수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수도법에 규정된 수질이 확보되어 위생상 안전한 음료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 17년 정도는 전원주택에서 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국적으로 강의를 하고 젊은 날에는 한참 돌아다녔었어요. 저도 강의를 노량진 제1고시에서 강의했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쭉 돌아다녔는데, 그러면 중간에 있어야 되겠더라고 집이. 그래서 대전에 대청호 호숫가에 전원주택 짓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원주택에서는 우물을 파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상수도를 놔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우물이 수질이 변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수돗물, 그러니까 전원주택일지라도 수돗물을 꼭 놔야 되겠더라고. 근데 그 수돗물을 설치하기가 도시에서는 쉬운데 전원주택은 겁나게 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본다면 제가 가장 멍한 짓거리 중에 하나가 전원주택에서 산 거예요. 전원주택 살면 겁나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안전한 음료수로서 수돗물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 상수도는 치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그리고 넘치는 물은 뭐까지도 해야죠? 배수까지도 해야죠. 배수시설로 구성되어 일반 건축물에 공급됩니다. 자, 중수. 자, 중수하고 잡용수는 거의 같은 말로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어, 중수는 상수 또는 하수의 중간에 위치하는 건데, 중수원으로서는 건물의 배수 처리수, 빗물, 자, 빗물이나 우물물, 하천수 등이 이용됩니다. 자, 음료수와 같은 수준의 수질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최근에 수자원의 부족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상수 계통의 배수를 재이용 처리하여 잡용수로 사용하는 예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중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물을 한 번 더 걸러서 중수로 쓰자라는 뜻이죠. 중수 설치 시 이점입니다. 자, 수량 증명. 상수의 소비가 전략되며 작은 댐 건설 효과가 있다. 자, 수질 측면. 자, 이것은 이제 뭐 한 그 건물 내에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단위에서 그렇다는 거죠. 하수량이 감소하여 하천의 수질이 개선된다. 경제성, 물 사용의 전략으로 댐 및 하수 처리장의 건설 비용이 절약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읽어보면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정수법이 있어요.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죠? 정수법인데 제목을 먼저 읽습니다. 자, 먼저 가라앉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자, 구체적으로 읽기 전에 큰 제목을 먼저 봅니다. 침전. 그리고 공기를 통해서 한번 뒤집어 버린 것을 뭐라 그래? 폭기. 폭기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자,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여가. 그리고 균을 마지막에 죽입니다. 멸균. 자, 먼저 이 정수법의 순서를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천연수에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 등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서 제거하거나 살균하여 사용 목적에 알맞은 물로 만드는 방법을 정수법이라고 합니다. 자, 침전이란 말은 가라앉히다 이런 뜻이에요. 불순물을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자, 읽어보세요. 중력 침전법이 있고 약품 침전법이 있습니다. 자, 중력 침전법은 자, 우리 지구는 다 똑같이 중력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인력을 받고 있죠. 그 중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중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중의 불순물은 중력에 의해서 단순히 가라앉히는 방법이 중력 침전. 그러니까 뭔가 좀 거창한 것 같아서 가만히 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가라앉히겠죠, 무거운 것은. 그런데 그들끼리 뭉치게 하는 것이 약품 침전법이에요. 황산, 반토, 명반. 명반이 백분이에요, 백분. 백반 알죠? 그런 명반 등을 사용하여 불순물을 자, 이걸 집어넣으면 있죠. 지그들끼리 뭉쳐. 그래서 등치가 더 커져. 그러면 커지는 것은 어때요? 무거워지니까 가라앉히겠죠. 가라앉혀서 침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폭기는 공기를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폭기. 깊은 우물 등의 지하수에는 철이, 자, 참 말이 어려운데 암기는 하지 마요. 중탄산 제1철, 수산화 제1철, 황산 제1철의 형태로 녹아 있는데, 자, 여기까지 철이 녹아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자, 뭐가 녹아 있어? 철이 녹아 있어. 그런데 물을 공중에 뿜어 공기가 접촉시키면 철이 순간적으로 물하고 공기하고 결합되는 순간에 그 철은 녹이 됩니다. 알겠죠? 이 녹이 된다라는 표현을 산화시킨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죠? 그러니까 이 철들이 공기를 집어넣으면 공기하고 모든 녹슬게 하는 것이 습기하고 물하고 산소야. 자, 그래서 결합시키면 뭐가 돼요? 산소화 된다. 이걸 산화라고 그래요. 녹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산화시킴으로써 갑자기 그 녹은 물에 녹지 않는 철로 바뀌어. 불용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불용성의 제2철로 만들어. 그러면 이제 물에 녹지 않아. 물에 녹지 않으니까 물 안에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그러니까 봐봐. 물에 녹아있는 철이 공기에 접하면 산화가 돼서 녹지 않는 철로 바뀌어서 가라앉아 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만든 다음, 자, 그렇게 밑에 이제 철이 다 똥똥 떨어졌겠죠. 자, 참고적으로 이게 어느 여사에서 보냐면은 바다라든지 강가에 보면 까만 쇳가루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게 불용성 철이에요. 산화된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침전 여가하여 철분을 제거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침전을 시키고 여가를 시켜야 돼. 이제 이 철분을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요. 자, 물 속에 녹아 있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탄산가스, 그 밖에 유독가스나 치기 등도 폭기에 의해서 제거할 수 있어요. 산소를 집어넣으면 냄새도 가셔져요. 공기를 집어넣으면. 요 치기 할 때 쓰는 치자, 이거 어디서 쓰는 치자냐면요. 여러분 그 대만이나 중국 갔을 때 꼭 먹고 보고자 하는 음식 중에 하나. 그러나 실패한 음식 중에 하나가 있죠. 자, 뭐죠? 치두부죠. 그 치두부 할 때 쓰는 치자야. 냄새 지도강 그 치두부 알죠? 나는 중국 갈 때마다 한 번씩 먹어보려고 해도 성공 못했어요. 재미없어. 네. 자, 이게 이제 폭기입니다. 폭기는 이해는 하시죠? 참고적으로 다른 얘기에서 폭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 고로에서 철이 쭉 해서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고로공장에서 철이 나오면 그걸 실는 걸 레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200톤씩 담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쭉 갖고 와서 제강 공장에다 부어요. 그럼 제강 공장에다가 이제 200톤 붓습니다. 그러면 제강 공장 안에는 녹은 철이죠, 지금. 산소를 집어넣어요. 산소를 팍 집어넣으면 갑자기 그 안에 온도가 그냥 뭐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공기에 접했으니까. 그래서 불순물들이 막 불에 타고 해서 없어져요. 이런 걸 폭기라고 해요. 하여튼 뭔가를 닫으면, 공기를 닫으면 불순물이 없어져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 폭기. 자, 이제 폭기 다 끝났어. 그리고 또 철도 밑에 이제 가라앉아 있어. 이거 뭐 시켜야 될까요? 여과시켜야 되겠죠. 자, 모래층과 자갈층을 원수로 통해서 수중의 부유물, 세균 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 완속여과법과 급속여과법이 있습니다. 자, 완속여과법은 중력에 의해서 물을 느린 속도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보통은 3 내지 6m 정도로 여과시키는 거고, 자, 급속, 뭐 이거 D를 다르시 이런 식으로 읽는데요. 관의 직경에 따른 속도라는 뜻인데요. 그냥 그런갑다 그러세요. 그냥 읽어. 네. 그 단위 읽다가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급속여과법은 원수를 120에서 150 메타 다르시 이렇게 읽습니다. 자, 하여튼 빠른 속도로, 이건 느린 속도, 이쪽은 빠른 속도인데 3 내지 6m, 그냥 120 내지 150m 이렇게 생각해요. 여과측을 통과하여 여과하는 방법으로 탁도나 색도가 높은 물을 처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참고적으로 완속여과법이 자, 급속여과법에 비해서는 침전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써졌죠, 이제? 자, 대부분이 이제 여과를 통해서 다 세균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세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잔존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소, 표백분, 클로라민, 오존, 치아나염소산 나트륨, 자외선 등을 사용하여 멸균을 시키는데, 참고적으로 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 차염소산 나트륨 같은 건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여러분 병원에 가면 소독 냄새 나는 거 있죠. 그죠? 이게 차염소산 나트륨이에요. 이런 거 많이 사용해서 뭐 시킨다는 거죠? 멸균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무엇을 했어요? 정수법을 했습니다. 자, 이제 깨끗한 물이 들어오네요. 자, 그러면 깨끗한 물의 질이 있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물의 경도라고 합니다. 물의 경도라는 한자, 영어 뜻은 단단함과 가벼움이라는 뜻이에요. 약함이라는 뜻입니다. 경도란 물 속에 녹아있는 칼슘, 이 중에 이제 칼슘이 가장 문제예요. 마그네슘 등의 염류의 양을, 자, 요거 박스를 쳐봅니다. 탈샹칼슘, 탄산칼슘 농도로 환산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칼슘자가 붙어 있으면 비슷비슷하니까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칼슘? 탄샹칼슘. 요 화학식 암기하려고 막 복수심 갖고 있지만 알겠죠? 그냥 탄산칼슘이야. 그 농도로 환산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복수심이라는 게 시험에 이 시험 봤다가 한번 떨어지고 나면 쓸데없는 거 막 암기하려고 에너지가 쓸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경도의 표시는 백만분율과 도로 사용하는데, 자, 백만분율은 리터당 미리그램을 나타내는 겁니다. 천만분율이 아니라 백만분율이에요. 그리고 이거 ppm으로도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농도로 환산해서 나타낸다 그랬죠? 탄산칼슘. 기억해야 돼요. 무슨 칼슘? 탄산칼슘. 자, 탄산칼슘 이에 탄산 마그네슘과 같은 염류는 탄산칼슘의 양으로 한원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전부 다 무슨 칼슘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탄산칼슘의 농도로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경도는 일시경도, 영구경도, 총경도가 있는데, 자, 읽어보세요. 총경도는 뭐 보태기인 거예요?
자, 일시경도 포택이 영구경도인데 먼저 설명을 하고 책을 볼게요. 일시경도는 끓이면 경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구경도는 끓여도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끓이면 경도가 제거되는 것이 뭐예요? 일시경도. 자, 끓여도 제거가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영구경도예요. 자, 일시경도입니다. 탄산염을 함유하고 끓이면 염류를 침전시킵니다. 물을 끓임으로써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경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일러나 온수 배관 내 물때나 일시경도는 물때나 스케일 생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소리내서 읽어요. 자, 일시경도는 물때나 스케일 생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러면 실험은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 탄산칼슘이라는 말은 탄산 음료 할 때 그 탄산이야. 그러니까 콜라 먹었을 때 나타나는 감각인데 이건 대부분이요. 콜라 끓이면 콜라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탄산 맛이 없어지겠죠. 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콜라 끓이면 결론적으로 뭔가 스케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물때나 스케일의 생성의 원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영구경도입니다. 황산칼슘이나 염화칼슘을 함유하는데 끓여도 침전되지 않습니다. 물을 끓인다고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경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봐봐. 왜 위에서는 일시경도에서 경도가 없어졌을까요? 여기 제거됐을까요? 그게 뭘로 남아서 제거된 겁니다. 지금 탄산칼슘이 물때나 스케일로 남아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때나 스케일의 원인이 되죠. 내 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영구경도는 끓여도 안 없어진다는 말은 스케일로 남지 않는다는 뜻이지. 끄떡끄떡해죠. 그래서 물을 끓인다고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경도다. 영구경도는 물때 또는 스케일의 생성이 없습니다. 스케일은 생성되지 않지만, 자, 요거 줄을 쳐요. 자, 염화나 항산은 언제나 부식의 원인이 돼요. 자, 뭐라고요? 예, 염화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그 염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황이나 염이 들어있으면 부식의 원인이 된다는 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총경도란 일시경도와 영구경도의 합을 말합니다. 자, 다시 이제 원위치 들어갑니다. 탄산칼슘 함유량에 따른 분류에서 자, 탄산칼슘이 적을수록 연수고 많을수록 경수입니다. 뭐라겠어? 자, 탄산칼슘의 양이 뭐들수록 적을수록 연수고 많을수록 뭐라고 했죠? 경수입니다. 적당하면 적수요. 자, 연수. 단물이라고 하며 탄산칼슘의 함유량이 자, 미리그램, 리터당 90mg입니다. 자, 90만 기억합시다. 이하의 물로서 연수는 쉽게 비누거품을 일으키지만 음료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세탁 염색 기관용에 적합하고 철, 아연. 자, 요거 동그라미 쳐요. 연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철, 아연, 동 및 나부 부식을 야기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주로 연수를 쓰는 배관에서는 철이나 아연이나 동이나 나부 배관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수를 끓이면 연수가 되며 자, 보통은 수돗물, 빗물, 하천 하류의 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은 꼭 빨래를 하러 빨랫감을 가져서 시냇가로 나가셨죠? 안 그러면 비 올 때 꼭 빨래를 하려고 했죠. 왜 펌프 물을 뿜어서 잘 안 했죠? 자, 집안에 있는 우물은 경수일 가능성이 커. 적수나. 그죠? 그런데 시냇물이나 이런 물들은 무슨 물일 가능성이 커요? 연수일 가능성이 커. 그래서 비눗물이 훨씬 더 빨래가 잘 된다는 겁니다. 옛날 지혜죠. 그렇다고 좀 해줘. 자, 적수입니다. 탄산칼슘의 함유량이 뭐죠? 리터당 90에서 110mg으로
물로서 마시기가 아주 적당한 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수입니다. 하드워터라고 써졌죠. 센 물이라고 써졌죠. 센 물이라고 하면 칼슘, 마그네슘, 탄산칼슘 등의 광물질 함유량이 비교적 많이 포함된 천연수로, 자, 경도가 리터당 110mg 이상인 물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90ml 이하, 90에서 110, 110 이상. 자, 정리를 해놔야 되겠어요. 생각 없이 살다가 인생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비누질이 잘 안 되죠. 물에다 싹 하면 그냥 비누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비누의 용해가 어렵고 열 교환기나 배관계통 사용하면 그 내면에, 자, 무슨 침전질이 생긴다 그랬죠? 석회질의 침전에 의해서 스케일이 형성됩니다. 자, 세탁 표백 염색에는 부적합하고 대신, 자, 뭐죠? 양조나 재직공업에도 부적당해요. 대신이 아니라 이것도 부족합니다. 자, 보일러 용수로서 경도가 40 ppm 이하의 연수가 필요하며, 잠시, 그러면 자, 이게 40 ppm 이하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뭐죠? 경수란 말이에요, 적수란 말이에요, 연수란 말이에요. 연수 중에서도 아주 극연수죠. 완전한 그 연수는 아니어도 하여튼 연수입니다. 자, 따라서 경도를 실제로 90 이하가 연수라고 그랬지만은 그보다 훨씬 낮아야 돼요. 그래서 경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경수 연화기를 사용합니다. 만약 보일러의 급수에 경도가 높은 물을 쓰면 다음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경도가 높은 물을 쓰면 다음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있기 이제 전에 여러분이 상상이 될 겁니다. 이게. 그죠? 상상이 좀 된다고 해주죠. 자, 확실히 관내에 뭐가요? 스케일이 물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스케일. 하여튼 뭔가 끼어. 자, 뭔가 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끼면 열 전도율이 떨어지고 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겠지만 포밍이나 클라이밍 같은 것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에도 나올 겁니다. 캐리오버 현상이라고. 그래서 막 보일러의 효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전열 효율이 저하됩니다. 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보일러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을 전하는 힘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직접 가열식의 보일러는 스케일이 끼어 있으면, 자, 열이 이렇게 가했을 때 열이 스케일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충 학습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합시다. 보충 학습으로 요거 하나만 해요. 자, 극연수라는 거, 증류수나 멸균수 어디서 쓰는 거죠? 증류수 어디서 쓰는 겁니다? 자, 병원에서 쓰는 거죠. 그죠? 병원에서 뭐 포도당 같은 거 녹일 때도 이제 증류수를 쓰는데요. 이 증류수는 탄산칼슘의 함유량이 얼마라고 써있어요? ppm에 가까운 순수한 물로서, 그러면 이건 완전히 좋은 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소리 내봐. 연관, 항동관을 침식시킨다. 자, 무엇과 무엇을 침식시킨다고요? 연관이나 항동관을 침식시키므로, 만약에 극연수를 쓸 때는 안팎을 모두 도구만 파이프를 써라. 그러니까 연관이나 항동, 그러니까 증류수는 그러니까 완벽한 물인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도금을 안 시킬 침식을 안 시킬 것 같지만은 연관이나 항동관은 뭐에 약해요? 극연수에 약합니다. 알겠죠? 이거 공부하시면서 뭘 써요? 참 물 신비하구나 이런 느낌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좀 당황스럽네. 자,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그 철을 분류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 함유량이 뭐 35, 40 이렇게 하면 이제 탄소강이 되고, 그보다 더 약한 것은 염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탄소 함유량이 20C 이하인 것이 이제 영광인데 설명하기 어렵네. 하여튼 그냥 물은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 강의 반대. 그렇죠. 철강. 자, 그 다음에 이제 pH입니다. pH. 물이 이온화되어 있는 수소 이온 농도를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자, pH는 자, 여기다 박스를 치세요. 수소 이온 농도를 표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물의 경도는 아까 뭐라 그랬죠? 자,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물의 경도는 자, 콜라의 함유량, 탄산칼슘의 함유량. 응? 자, 무엇의 함유량으로 따진다 그랬어요? 물은 탄산칼슘의 농도로 따진다 그랬잖아요. 뭐라 하면 서로 기억 좀 합시다. 탄산칼슘, 탄산음료. 자, 그런데 자, pH 농도는 뭘로 따진다 그랬어요? 자, 옆 사람들에게 저건 안 잊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서로 해봐. 그죠? 자, 경도를 뭘로 따지고? 탄산칼슘의 농도로 따지고. 자, 그 다음에 pH. 자, 수소 이온 농도로 따집니다. 알겠습니까? 수소 이온 농도는 그 역수의 상용 대수값으로 표시하며 그 범위에 따라서 산성, 중성, 알칼리성으로 따집니다. 자, pH가 7 이하일 때, 자, pH가 7 이하일 때는 산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pH가 7 이상일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pH가 7보다 크면 뭐고? 나 중류꼴 보려고 그러죠. 자, 알칼리성. 그리고 7보다 적으면 산성. 그러면 그 중간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중성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먹는 샘물의 수소 이온 농도는 자, 5.8에서 자, 5.8 이상 pH 농도가 자, 뭐죠? 8.5. 자, 그런데 중간이 7이죠. 7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플러스 1.5로 되어 있죠. 자, 이쪽은 뭐죠? 마이너스 1.2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중성을 기준으로 약간 알칼리성 있는 물이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알칼리성 쪽으로 더 가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알칼리성 쪽으로 더 가 있습니다. 산성 쪽으로 더 가 있는 게 아니라 제 말 이해가 되죠? 어? 그건 이온 음료죠. 이온 음료. 그런데 이온 음료는 대부분 알칼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알칼리성 쪽으로 조금 더 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먹는 샘물의 기준 이렇게 이제 법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거 뒤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것이니까 제가 체크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심리적 영양 물질에 관한 먹는 샘물의 수질 기준으로 자, 경도가 이렇게 쭉 있고 자, 이렇게 있는데 색도는 얼마를 넘지 않을 거, 5도를 넘지 않을 거. 그러면 꽤 맑다라는 뜻입니다. 꽤 맑아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전부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눈으로 한번 보고 세슘도 이렇게 써져 있죠. 세슘이 뭐죠? 방사능 물질입니다. 자, 세슘이 방사능 물질인데 뭐 이런 거 있다면 미리바크롤 이런 식으로 읽어요. 4.0 미리바크롤 굉장히 낮은 단위입니다. 자,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출제자를 가만히 둘까요? 눈구녕을 뽑아볼까요? 뒤통수 때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 여기까지 했어요. 뭘 했냐면은 지금 우리 어느 살 했어요? 자, 정수법을 공부했고 자, 그 다음에 무르 세기도 공부했습니다. 연수냐 경도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수량의 산정과 급수 압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급수 설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자, 제일 먼저 급수량을 예측 산정해야 합니다. 자, 급수 설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주택가지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계 구조 같은 거, 뭐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대강, 예, 아주 뭐 섬세하게 이걸 뭐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급수 설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급수량을 예측 산정해야 되는데, 이는 각종 기기 용량 및 환경 결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급수량의 산정 방법으로서는, 자, 급수량의 산정 방법이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 어느 정도의 급수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냐, 날마다. 자, 그럴 때는, 자, 번호를 하나 붙여볼까요? 뭐에 의한 방법? 자, 두 번째, 건물의 유효 면적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구수에 의한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봐요. 자, 인원에 의한 방법, 건물 유효 면적에 의한 방법, 기구수에 의한 방법. 자, 무엇을 산정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목이. 급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수수조 등의 기기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인원에 의한 방법을 쓰고 있다. 자, 일일 중에 최대 사용 시간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피크 아워라고 합니다. 피크 아워라고 하고, 피크 로드는 피크 아워의 사용 수량으로서 일일 사용 수량의 자, 보통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써져 있죠. 자, 그래서 자, 피크 아워가 뭐냐면요. 이렇게 써놓읍시다. 피크 아워 하면 피크 아워 때 사용되는 양이 피크 로드인데, 야, 이걸 제가 이렇게 쉽게 써놓으려면 1시간당 최대 사용 수량이라고 해요. 1시간당 최대 사용 수량. 사용 수량. 이것이 이제 피크 로드라고 그래요. 피크 아워에 사용되는 그 사용 수량을 피크 로드라고 그래. 그러니까 1시간당, 그러니까 1시간에 사용되는 최대 사용 수량이야.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1시간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9시부터 10시가 최고, 8시부터 9시부터 10시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최고 사용량이 얼마나? 예컨대, 최고 사용량이 20리터라고 합시다. 자, 이 20리터는 일일 사용 전체 양의 약 몇 프로 정도 된다는 거죠? 20% 정도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사용량은 대강 얼마가 되겠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만약에 20리터라 하면 그 5배가 되겠죠? 뭐가 4리터요? 일일 사용량의 20%, 요거 20%뿐이 안 된다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50%가 되겠죠? 50%. 아니, 20%, 이거 계산하기 좋게 10으로 하자. 10으로 하는 게 좋겠어. 10으로 하면 결론적으로 100을 사용한다는 뜻이죠. 제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전체는 얼마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사용량의 약, 그러니까 일일 전체 사용량에서 최대 사용량으로 사용량이 한 20% 사용하니까 전체 사용량으로 보면 그보다 양이 많아지죠. 내 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자, 급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쭉 나옵니다. 자, 먼저 아까 했던 번호대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요. 자, 무슨 인원수에 따른 방법, 그 다음에 유효 면적에 따른 방법, 그 다음에 기구수에 따른 방법이 있다 그랬죠. 자, 급수하고자 하는 건물의 대상, 급수 대상 인원을 파악할 수 있을 때 사용. 자, 건물의 급수 대상 인원이 파악되면 계산하기 좋죠. 자, 일일 급수량은 사용 인원수에다가 한 사람이 물을 얼마 사용하냐, 그걸 곱해 부르면 되죠. 그렇잖아요. 1인당 급수량을 곱해 부르면 됩니다. 그죠?
보통은 이제 량을 쓸 때는 그 quantity 있죠. Q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면적에 의한 산정입니다. 급수 대상 인원이 불분명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일 급수량은 어떻게 쓰냐?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연면적을 100%다 사용하나요? 보통 그 중에 현대 건물은 50%뿐이 보통 아니잖아요. 60%, 50%뿐이 사용 않죠. 그렇다고 좀 해줘. 공용 면적이 너무 많잖아요. 현대 건물일수록 그래요. 이 경양프라자는 사용량이 좀 하여튼 저 건물의 연면적이 있고 거기에 60%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럼 0.6을 곱하면 돼. 만이면 0.6을 곱하면 6천이라는 거죠. 자, 곱하기 유효 면적당 거주 인원을 곱하고 1인당 1인 급수량을 곱하면 1일 급수량이 나올 수 있어요. 끄떡끄떡 해줘. 자, 그 다음에 위생기구수에 의한 산정은 건물에 사용되는 기구수와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여 상. 여기서는요, 기구수에다가 기구가 부족 오면 기다렸다가 아니 그 건물을 어떻게 그 기구수를 어떻게 할까요?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죠? 내가 대변 볼 때 꼭 옆에서 대변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같이 누르더라고. 그 무슨 사용하고 있는 거죠? 동시 사용. 자, 위생기구 1개당 1일 사용 수량을 산출하여 전체 기구 수를 곱함으로써 자, 그 건물의 1일 사용 급수량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1일 급수량은 기구당 사용 수량과 기구의 수, 가구의 수가 아니라 기구 수 곱하기 동시 사용 수량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쭉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공부할 때 이 표를 안 그려버리겠다는 복수심 갖지 마시고 일일 평균 사용 수량 자 뭐라고 써있어요? 일일 평균 사용 수량이 요건 다 띄고 요거 봐봐. 주택, 아파트, 기숙사가 많아. 호텔도 많아. 자 그래서 지금 딱 봐도 호텔이 가장 일일 평균 사용 수량에 호텔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주택이나 아파트는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 순서죠. 그렇다고 좀 해줘. 근데 여러분 느낌이 그렇게 오지 않으시나요? 이거? 어디 써졌어? 여가는 바쁘셔 그런가 보다. 내가 질문하면 이런 거 다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예. 자, 이런 표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은 있죠. 어느 정도 통계치니까. 자, 참, 그, 참, 뭐 그렇게 작지도 않구만 그래. 자, 250에서 300.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나 아파트는 비슷하고 기숙사. 그리고 이제 딱 봐도 물을 많이 안 쓸 것 같은 것들이 이렇게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호텔, 주택, 기숙사 순서다. 이쪽이나 이쪽은 뭐 별로 적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쪽의 순서를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어? 잘 모른다니까. 음, 어, 어, 어. 자, 그것도 말하지 마. 자, 이렇게 그 이게 이제 그 통계표야.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경험했던 어떤 공장은 물을 많이 쓸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이것은 평균치니까 제 책임이 아니야. 알겠어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수 압력은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서 뭘 느끼시죠? 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